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화재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한국이 오히려 약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범 기업에게 존폐 위기가 닥쳤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겐 이득입니다. 아사히 카세이라는 일본 기업은 대표적인 전범 기업입니다. 심지어 2006년부터 효성, W스코프 등 우리 기업의 특허 소송을 제기해온 업체죠. 이 아사히 카세이는 차량에 들어가는 미끄럼 방지 장치와 핸들용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이 아사히 카세이의 주 고객이죠. 그런데 이 업체가 보유한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2월 24일 화재가 발생해 반도체 조달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아사히 카세이에서 반도체를 공급받던 도요타, 혼다, 닛산이 어쩔 수 없이 1월 이후 생산량을 40에서 50%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산케이는 이런 내용까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기 생산이 급증했고 독일 보쉬와 콘티넨털 등 초대형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보다는 게임 회사들의 반도체를 우선 납품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한국에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초에 일본차가 안 팔려서 감산하는 걸 반도체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부품 한두 개 없다고 대체품도 없이 당장 생산을 단축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합니다. 한 네티즌은 도요타, 혼다, 닛산이 아사히 카세이라는 한 업체에서만 반도체를 공급받았냐며 비꼬았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둘 다 망하면 반가운 일이라고 주장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닛산은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난 지 1년 만이자 2004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16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혼다 역시 굴욕적인 실적을 내놨습니다. 철수한 닛산보다 더 심각한 실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혼다는 수입차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일본은 지금은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일본차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2020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 일본차가 안 팔리는 것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일본차가 부진한 건 일본 불매운동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냥 일본차 자체가 경쟁이 떨어져서라는 거죠.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최근 1, 2년 사이 신차들을 폭주하듯 막 뽑아냈습니다. 신형 소나타, 펠리세이드, 그랜저, 신형 아반떼, K7, 모하비, 신형 K5, GV80, 신형 G80 등 뛰어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가격대가 비슷한 어코드와 알티마는 그랜저, K7과 견졌을 때 이미 비교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전문 매체는 한국인들이 일본 불매운동으로 굳이 일본차를 외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차 제품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 닛산과 인피니티는 한국에서 신제품 출시를 중단했습니다. 닛산은 2019년만 해도 7개 차종을 판매했습니다. 알티마와 맥시마, 무라노, 엑스트레일, 패스파인더, 리프 등이었죠. 그런데 2020년에는 알티마와 맥시마 이렇게 단 2개 모델만 판매됐습니다. 인피니티도 2019년 라인업이 다양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Q60, QX50, QX60 단 3개 차종만 내놨습니다. 닛산, 인피니티뿐만 아니라 혼다, 도요타 등 다른 일본차 브랜드들도 제품력에서 세계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와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도 일본차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러자 일본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팔을 빼들었습니다. 닛산과 혼다를 합병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두 기업 모두 싫다고 거절해 무산됐습니다. 2019년 말부터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바뀌자 일본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거기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삼성, LG, SK 등 국내 3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총수들을 차례로 만나 동맹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도 과거 일본처럼 안 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거라 가뿐 일본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또 7월에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을 양산하면서 스위스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아직까지 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요국들은 금지를 먹였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는 2050년 안으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서울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등록하지 못하고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친환경차만 운행할 수 있게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죠. 일본 정부도 2050년까지 내연기관 전용 자동차를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 수소차와 전기차가 잘 나가고 배터리 동맹까지 결성됐으니 일본은 배가 아팠을 겁니다. 자국 자동차 산업의 존폐 위기가 닥치자 아베 내각은 2019년 말부터 닛산과 혼다를 합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혼다와 닛산이 즉각 거절했고 코로나 여파로 흐지부지 됐죠. 이 당시 혼다는 르노가 닛산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 승인 없이는 합병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닛산 역시 혼다의 엔지니어 디자인이 너무 독특해서 기존 닛산 생산 플랫폼과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죠. 아무튼 지금 일본 언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눈물을 머금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는 건 모두 다 반도체 공장 화재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코로나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핑계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런데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이번에 반도체 공장 화재로 회계 연도 실적이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는 일본 제조업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런 자동차 업계의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일본 경제에 전반적인 타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다급해진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최후의 수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산 반도체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한국산 반도체 두고 중국산을 택하다니 안타깝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렇게 우리 망하라고 악을 쓰더니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고 있다며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다고 자랑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아사히 카세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특허 소송을 걸기로 유명한 전범 기업입니다. 지난 2006년 이 업체는 효성에 특허 소송을 걸었다가 보기 좋게 패소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속옷, 양말, 운동복, 수영복 등 기능성 섬유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섬유의 내염소성 개선 방법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효성의 스판덱스 섬유가 본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효성의 스판덱스 제조 공정이 아사히 측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효성이 승리한 겁니다. 효성은 세계 40개국 스판덱스 섬유 시장에서 미국 인비스타와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2006년 효성이 일본 기업과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효성의 위상은 아예 말뚝박히게 됐습니다. 일본이 잘못 건드렸다가 역효과가 난 거죠. 2020년 하반기에는 아사히가 또 우리 기업 W스코프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W스코프는 2차 전지 소재 분야 강소 기업입니다. W스코프는 LG화학,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기업인 A123 시스템즈도 W스코프의 고객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인데 아사히 카세이 같은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분리막 소재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W스코프의 분리막 기술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기업이 보란듯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그리운 아베의 업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일본 도쿄오카 공업이 탈일본에 한국에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도쿄오카 공업은 포토레지스트 세계 3위입니다. 도쿄오카 외에도 JSR, 시네츠 화학공업, 간토덴카 공업, 타이오 홀딩스 등 일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삼성과 LG라는 대형 고객사를 놓칠까봐 규제를 피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 장비도 국산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노종합기술원은 최근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테스트베드는 반도체 핵심 소부장 성능을 평가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한국은 2019년 9월부터 450억 원을 들여 핵심 설비 10종을 갖춘 1000제곱미터 규모의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미국과 벨기에에서 반도체를 검증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테스트베드는 이번 연도 초부터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테스트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 그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포토
포토레지스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9월 김진백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는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일본산 핵심 소재 수출을 다시 막아달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기업, 학계가 마음먹고 연구 개발에 매진하면 오히려 기술 자립을 빠르게 이룰 수 있다며 일본을 비꼰 겁니다. 조만간 한국이 국산 테스트베드 가지고 포토레지스트 국산화까지 성공해서 중국과 손잡은 일본을 약올리는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탄소년단 BTS와 관련한 상품에 대해서 중국 택배사의 수입 중단 조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내의 한 메이저 언론사는 중국 택배 회사의 통화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밝혀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중국 택배 회사는 BTS 상품은 현재 중국에 아무것도 배송이 안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최근 BTS의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트집 잡아서 불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한번 전해드렸죠? 불매운동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BTS와 관련한 마케팅을 중단했습니다. 자칫 제2의 사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사실일까요? 모든 택배회사의 상황을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BTS 상품의 통관을 절대로 금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해관 등 정무부부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한중 우호 교류와 호혜 협력을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무책 기반 보도와 논평으로 양국 관계가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원한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같은 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웨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국 세관 부서는 이른바 제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고 개별 한국 언론사의 보도는 사실과 맞지 않다. 중국 측은 한국과 중국 관계를 중요시하고 코로나19 공동 대응 과정에서 맺게 된 양국의 두터운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 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의해서 국제적 고립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로 세계의 모든 동맹들과 주요 국가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클린 네트워크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이 깊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웨이와 ZTE 등의 기업을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쿼드를 구성했습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 인도, 호주, 일본 등 4개국이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쿼드는 사실 2007년 아베 당시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도와 호주가 응하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죠. 이후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당시 응하지 않았던 호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데 정작 일본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쿼드가 미국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군사훈련은 중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글로벌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인도, 일본 간의 연례합동 해상훈련 말라바르에 호주 해군도 초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은 지난 2007년에도 말라바르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으나 당시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이후에는 불참해왔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중국은 이미 사이가 틀어진 상태이죠. 미국과 같은 길을 걷기로 결심을 굳힌 듯합니다. 중국에게 불리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은 흰소드 훈련을 오는 26일부터 11일 동안 실시합니다. 일본 자위대가 3만 7천 명과 함께 함정 20척, 항공기 170대를 동원하고 미국은
제7함대를 중심으로 주일 미군 9,000명이 참여합니다. 캐나다도 해군 함정 한 척을 파견합니다. 역시나 대규모 훈련이죠. 이런 가운데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1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국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국방부는 연례적인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깔려있지 않느냐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쿼드에 이어 쿼드 플러스, 즉 베트남, 뉴질랜드, 한국 등으로 확장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말라바르 훈련에 반발해온 중국은 호주 해군까지 참여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허장성세라고 깎아내렸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쿼드를 인도태평양판 나토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국방부는 한국 측에 전화통화를 요청해왔습니다. 최근 전화통화에서 중국 국방부장은 서우 국방부 장관의 방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죠. 양국군이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붙으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의 BTS 때리기는 상당히 느닷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껄끄러운 일을 만들 이유도 없죠. 만약 한국까지 미국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면 그야말로 국제적 사면 초과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자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따라 중국의 대형 택배업체 윈다와 위엔퉁, 중퉁이 잇따라 BTS 관련 제품을 운송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사실입니다. 한국 언론이 실제로 조사한 택배회사는 중통이었죠. 반면 정부의 조사에서 윈다 등의 기업은 정상적으로 배송을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 문제를 좌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관련해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은 BTS의 팬클럽인 아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지난 20일 포린 폴리시는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키우는 꼴이 되었다. 이어서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명백히 보여준 셈이라며 중국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을 뜻하는 하드 파워에 반대되는 문화적 영향력 등을 의미합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반대로 한국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인기가 없는 만큼 한국은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다. 최근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이 1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73%였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린 폴리시는 중국은 BTS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사례를 통해 자신들의 대중문화 수준을 돌아보고 소프트 파워 역량을 키워야 한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감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또한 BTS의 발언을 건드린 건 미국을 저격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현명한 대처를 내놓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